예, 이 보신 것처럼 고금리로 인해서 서민들이 빚 부담에 신음하는 사이에 은행들은 돈잔치를 벌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이제 영끌족이 영털족이 됐다는 말까지 나올 네. 정도로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해서 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면 이게 한국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점인데요. 예. 2021년 초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0.5%에서 3.5%까지 3%포인트 상승하는 동안에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연 2에서 3%에서 지금 7% 상당 기준으로 7%까지 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금리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구입했던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자신의 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는 그 비율이 모두 4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것을 못 버티게 되면 이제 주택을 내다 팔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이 침체가 경착륙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최근에 또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연체 금액도 1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그래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화까지도 또 촉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DSR이 지금 연 40%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예.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 DSR이 40%를 넘기게 되면 빌려주질 않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은 이자만 가지고 금리만 높아진 것 가지고 40%가 넘어갔다 이 말씀인 거군요. 그러니까 원리금은 이제 전체 모든 대출, 예.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 신용카드론이나 뭐 이런 거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게 소득의 40%를 넘어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요. 일부는 이제 원금 분할 상환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네. 예. 반면에 이제 국내 4대 금융그룹 앞서서도 전해졌지만 지난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40조 원입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 퇴직금 성과급으로 돈자치를 벌였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일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영끌족들, 30, 40, 심지어 20대까지 네. 영끌족이 있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생활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내 이제 4대 금융지주 회사들은 은행에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어서 사상 최대 규모로 이자 수익을 얻었어요. 직원들에게는 뭐 300%, 400%의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또 퇴직하는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에다가 법정퇴직금까지 더해서 뭐 6억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계시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막대한 예대 마진을 취했으면 그거에 상응해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지 고객들이 불만이 없는데요. 지금 은행이 4대 은행 산업의 그 점유율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체제다 보니까요. 뭐 본인들이 얻는 수익에 비해서 서비스의 질이 따라서 상승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은행 네. 돈잔치에 인해서 이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라. 자, 이게 그렇다면 뭐 환원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대 마진을 좀 줄이라 뭐 이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네. 포함되어 있듯이 지금 막대한 이익을 쌓았기 때문에 상생 차원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차원에서 일부 이제 취약계층 이런 쪽에다가 금융 지원을 하는 쪽으로 환원을 해라. 그래서 최근에 국내 은행들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5천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추가로 출자를 해서 취약계층 지원 등에 나설 것이다라고 이 금융당국에서 이 기금 규모를 늘리라고 요청을 할 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들여서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사회공헌에서 취약계층을 늘리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 예대 마진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이것은 물론 국내 금융산업이 4대 금융 지주회사 위주로 점유돼 있다 보니까 과점 시스템 하에서 지나치게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향이 있다고 보니까 이 예대 마진을 줄여라.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아마 금융당국에서 정책을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윤 대통령은 은행의 이제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를 한 건데 그래도 은행은 속성상 뭐 수익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아닙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경제학에서 엄밀하게 정의하면 공공재의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를 갖다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어야 되고요. 또 다른 것은 뭐 제가 은행에다가 뭐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하거나 이럴 때 수수료를 안 낸 다른 사람이 동시에 자기도 공짜로 환전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없어야지만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은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은행 서비스라는 것은 공공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공공재라고 비유를 한 것은 은행이 공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서민 금융도 지원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었으니까 네.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공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책은행이라든지 정부에서 나서서 재정을 이용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민간은행 같은 경우는 엄연한 이 민간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주인인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은행에게 이런 공적 역할을 강조하면 나중에 향후 부실화될 경우 이러한 서민 금융 지원이 네. 부실화될 경우에는 손실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정부가 끼어들어서 은행한테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이제 관치근이 네.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이 이제 나중에 배임으로 이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계속 예금금리 지나치게 올리지 말아라, 대출금리 지나치게 올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것은 당연히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 뭔가 저하되는 측면, 은행의 수익성이 정부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국내 금융시장이 결국 4대 주요 금융지주사에 의한 과점 체제로 인해서 이 지주사들이 서비스의 질은 올리지 않는 반면에 예대 마진은 높게 취해서 이익은 많이 달성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은행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일한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은행 산업의 경쟁을 강화시키는 방법인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있습니다. 예.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규제를 완화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활성화시키면 기존의 은행과 인터넷 전문 은행 간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뭔가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예금 금리는 높아지는 실제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최초로 설립됐을 때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높은 금리의 예금을 제시하고 낮은 금리의 신용 대출을 제시했더니 민간 은행들에서도 똑같이 캠페인을 걸어서 예금 금리도 올려주고 대출 금리를 낮춰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의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서민들 입장에서 당장 이자가 너무 높거든요. 이자 예. 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지금 정책금융 대출인데요.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지난 30일 이후 30일부터 도입을 했는데 9일 만에 연간 한도, 1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연간 한도의 25% 이상이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비용 없이 자유롭게 특례보금자리론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대출로 대환해서 갈아타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정금리 대출인데요. 고정금리 대출이 현재는 3%에서 4% 중반 정도로 시중에 있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출 금리도 낮은 데다가요. 네. 그다음에 1주택 이하자에게 9억 이하의 주택을 특히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하자의 경우에는 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한다든지 신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차 보증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 고금리 기조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고금리 기조는 아마 뭐 연말 빠르면 4, 4분기 정도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뭔가 정책 기조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그런데 금융 안정 측면에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다가 보면요. 지금 가계 부채도 문제가 되고요. 영끌족들 때문에.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부실화가 또 새로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금융 안정 측면의 우려 때문에 아마 연말 4, 4분기 정도에 이르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